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한국 시간 저녁 7시, 미동부 지역 시간 새벽 6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속히 목요 신앙과 사랑방으로 모여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10월 26일 순서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포스트 모던 건축입니다. 특별히 호주에서 50년 이상 아, 아키텍처 건축 설계사로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헨리 안 선생님 모셨는데요. 자, 직접 헨리 안 선생님께서 바로 인사하시고 스크린 쉐어하시면서 바로 강연에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헨리 안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뭐, 그냥 시작하죠. 뭐, 쉐어 스크린 해가지고. 예. 이 포스 모던 건축은, 앞서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잠깐 해야 되겠네. 그 목사님 잠깐 오셨는데, 호주에서 한 50년 건축일을 했고요. 여기 시드니에서 대학교를 다시 나오고, 아, 건축사 자격도 따고 지금은 우즈베기시라는 호주 설계사에서 다니는데 이 회사지가 오래된 회사고 호주에서는 꽤 큰 회사예요. 세계 한 시드니에 사무실 한 150명 되고 세계 각국에 사무실이 다 있는데 한 850명 정도 되는 그런 데인데 제 오피셜 타이틀은 메이저 프로젝트 리더예요. 그리고 주로 제가 하는 일은 프로젝트 에스타블리시먼트 처음 시작할 적에 팀 짜주고 어떤 도면을 그려야 되는 계획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포스모더니즘 건축은 아, 처음 이 포스모던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찰스 쟁스라고 미국 건축 비평가예요. 그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포스모던 건축 이야기를 했는데 포스모더니즘이면은 한 50년 전에 한 1965년 70년대 시작해서 1980년 초까지 연결되다가 그것이 해체주의, 소위 디컨스트럭션티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져 있고 거의 지금은 그 피크에 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 자체가 벌써 모더니즘에다가 포스트를 불었기 때문에 포스트라는 말은 그 다음, 그 후 이야기니까 아마 모더니즘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가? 찰스 쟁기스의 이게 의하면은 아주 재미난 게 모더니즘 건축은 1900 앞서 지금 시간이 1972년 예요. 그게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말씀드리고 이 모더니즘이란 데피니션은 대개 그 15세기, 16세기에 그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 그 근대주의 사상을 칭해서 얘기하는 관념인데, 이 호주 건축에서는 대개 모더니즘이 1987년도에 불란서 100주년 혁명 기념으로 세워진 에펠탑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1987년 그 시대 때는 어떤 시대인가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산업혁명 시대가 아주 피크가 가가지고 전 세계가 아주 혼합 뭐 인구도 빨리 대량 생산되고 증가도 빨리 되고 도시화가 돼가지고 아주 성장도 빙자되면서 그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그런 퀘스천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실 이 건축가들은 이 시대의 그 이 산업혁명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인구도 늘고 대량 생산은 하고 또 인구가 도시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 변기 문제도 있고 런던에서 화재도 나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찾게 되는데 잘못됐구나. 죄송합니다. 그 솔루션은 이 그림은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 모더니스트 솔루션은 좀 더 그 이야기된 것은 고건축, 옛날 건축 형태로는 이런 산업 시대에 그 기계며 뭐 발전과 새 시대의 복잡성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새로운 아이들 내는 것이 뭐냐면 지난 역사적인 걸 잊어버리고 모든 게 단순하고 명료하고 직선을 사용하면서 기능주의를 완벽한 것을 소개하겠다는 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잠깐 돌아가서 그 산업 시대의 그 복잡하고 아주 그 케오스라고 그러죠, 거의. 그것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더니스트 아티스트들은 이런 솔루션을 내게 되죠. 모든 게 직선적이고 기능이 아주 완벽한 아주 새로운 기술 그런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 유럽에서는 그 세 도시가 가장 컸었는데 런던, 그다음에 그 파리, 그다음에 지금 보는 게 비엔나인데 비엔나는 가운데 중간인 게그 중세 도시고 그 주위에 그 그린 벨트가 있고 세 도시가 생기는데 그한 1850년에서 한 1930년 그 사이에 인구가 6배로 증가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건축가가 노력을 하는데 그때 그 불란서의 유명한 건축가 그 르꼬비제라는 사람이 방문을 하고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해결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고심하다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완전한 기계, 그러니까 집은 살기 좋은 도구고 장식도 필요 없고 단순한 형태로 선 뭐 큰 창문도 크게 만들고 이제 편안한 가구 같은 거를 만들면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편안해 준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 새로운 아이를 내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만드는 그 폼은 그러니까 그 펑션 기능에 의한 거다 하는 그 유명한 말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디자인한 이 모든 건물은 보는 것 같이 하얀색에다가 직선이고 심플하고 창문이 굉장히 큰 이 건물은 빌라 사베어라는 건물인데 옛날에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건물을 디자인하게 되죠. 이 사람은 처음으로 아파트 지금 현대 우리가 많이 보는 대량 아파트에다가 그 아래는 고가 도로, 자동차가 다니고 그런 컨셉으로 불란서 파리도 전부 이런 거를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인간의 미래 그 산업혁명 케이오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때 독일에서는 바우하우스라는 학교가 생기는데 여기는 건축가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그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대량 생산한 물건들, 선풍기며 대리미며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건물은 훨씬 옛날보다 심플해지고 기능적이고 그런 것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됩니다. 이 이것은 미국에 가서는 특히 미스 반데러 같은 사람이 디자인한 건물인데 시카고 대학이나 그런 건데 굉장히 심플하고 이 사람은 한 유명한 말이 less is more 적을수록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 모더니즘의 아주 거의 극치에 달하게 되죠. 이 아이디어는 전 세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인터내셔널 아키텍처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나 뭐 그 환경에 관계없이 똑같고 직선적이고 효율적이고 아주 경제적인 이런 것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전파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모더니즘은 이제 슬슬 그 끝을 보게 되는데 이 모더니즘이 컬랩스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도에 그 파리에서 시작한 그 반올람 운동, 전쟁 운동이 한 9명의 사람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참여를 해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그 시대의 그 엔티 에스타블리시먼 그 시대의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번지게 돼요. 그게 이제 뭐 교육이며 정치 문제, 환경 문제 모든 것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아, 이거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아주 그 아키텍트들이 텍사스의 사막에다가 미국의 그 부의 상징인 그 캐톨릭 차를 갖다가 땅에다 묻으면서 색깔은 전부 그 히피들이 사는 컬러를 하면서 그 시대의 그 전반적인 그 정치
경제며 교육 문제에 대한 것을 전부 반운동하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때는 1972년 정도 됐는데 70년도 말 전 세계가 사회주의가 아주 부음을 일으키게 되죠. 이때부터 모더니즘은 슬슬 문제가 되게 되는데, 지가 빨리 눌렀네. 아, 이 시간이, 이것은 그 가운데 보시면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 보이는데 이거는 브르즈네프 시대 러시아의 그 영화인데, 아주 코미디 영화인데, 그 이 모스크바에 사는 그 남자가 술을 많이 먹고 크리스마스 연말에 추운 겨울에 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공항에 가는데 자기가 공항에 갔다가 잘못해서 술을 먹고서는 레닌그라드를 가요. 레닌그라드 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택시를 타고 자기 집의 주소를 얘기해요. 모스크바 주소를 얘기했는데 레닌그라드도 그 모스크바 같이 똑같이 건물도 똑같고 주소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인 줄 알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자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집은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거든. 물론 옷 같은 거는 다르지만은 거기서 잠이 드는데 거기에 사는 주인이 오는데 이게 여자가 와가지고 그 여자가 사랑에 빠진 얘기인데, 이때 그 소련에서는 이 영화를 무진장 국민들이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똑같은 집에 똑같은 건물에 모든 것이 일렬되고 인간성이 없는 그런 건물에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거기에 매력적인 걸 느끼고서는 몇 년간 소련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더니즘이 거의 아주 결정적인 끝나는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미국에서는 그 2차 대전 후 사실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돼요. 그 전쟁 때 군수 공장들이 그 빨리 경제 발전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여기는 저 샌루이스에 그 대량 아파트를 집니다. 그래가지고 중산층 사람들은 해주는데 건물도 모더니스트 건물이죠. 박스에다가 똑같고 한 서너 개의 다른 유닛 스타일이지만은 건물 전부 북향집에다가 햇빛도 잘 들고 사이사이에는 그 뭐야 그 정원도 잘 만들고 애들 놀이터리도 만들고 모든 곳이 잘 그 조화가 됐는데, 이 지역이 날이 갈수록 어 폐해가 돼요. 그 메인턴스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요, 이상하게. 이렇게 떠나면서 여기는 그 빈집이 되고 마약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폐해가 돼 가지고 이 집은 1972년대 정부에서 3,000대가 되고 어, 병동 저 뭐야 건물이 33개인데 전부 부셔버려요. 왜냐하면은 그 너무나 황폐했고 사람들이 떠났고 그 마약 문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폭파한 날이 1972년 7월 15일 3시 50분이어서 그 찰스 젠킨 사람은 이 날이 모더니스트 건축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파손되기 한 10년 전 필라델피아에는 로버트 벤츄리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디자인을 해요. 이건 자기 어머니의 집인데 이 집을 갖다가 이름을 베나 하우스라고 그래. 그 어머니 이름이 베나인데 이 건물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더니스트 건물하고 전혀 달라요. 이 건물은 우선 그린 색깔을 썼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모더니스트 건물이 흰색을 썼죠. 모더니스트들은 그린 색깔은 자연이 있기 때문에 전혀 쓰지 않는 색깔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색깔을 썼고, 지붕은 박공지붕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이게 그 펜던트라고 그러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옛날에는 전부 이런 그 박공지붕이었었죠, 전통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다시 그렇게 그 지붕을 했고, 이 창문이라는 그 전통적인 관념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필요하면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스페이스에 빛을 넣기 위해서 창문을 구멍을 뚫는 것이 전통적인 창문의 목적이었는데, 모더니스트들은 창문을 이제주레이션하고 건물 한쪽을 벽을 전부 그 유리를 만든다든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전통적인 창문의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모더니스트들은 그 데코레이션을 다 없애는데 이 사람은 데코레이션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줄이라든가 그 아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데코레이션을 소개를 해요. 그 내부를 보면은 그 이것은 프린세스 앤이라는 영국에 있는 전통 의자인데 거기에다 자기 할머니가 쓰는 그 벽지에다가 두 점을 찍어가지고 장식을 하고 항상 그 집에서 보던 자주 보던 아주 집에 있는 그런 것을 다시 써요. 그리고 내부는 들어가 보면은 모더니스트하고 달리 전혀 이렇게 똑바른 게 보다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계단을 보시면은 계단은 사실 가장 기능적인 거 아니에요? 아래에서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건 아주 기능적인 건데 이 사람은 계단 끝에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기능적인 걸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조각품처럼 스culpture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에 대한 거에 대한 반발 같은 거죠. 이 사람은 꼭 계단을 기능적으로만 쓸 수 없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지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로버트 벤치한 사람은 그때 필라델피아에 이제 건축가 학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 때 그 박사학위를 갖다가 로마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Complexity and Contradiction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사는 모든 역사나 그 과거는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하면서 서로 다 그 컨트라딕션을 가진 그런 인간의 삶이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써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건물은 대화를 해야 된다. 어떤 그 데코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데코레이션은 바로 랭귀지 언어다. 그러니까 이 건축은 다시 이런 그 언어를 그 장식을 통해서 대중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또 그 Learning from Las Vegas라는 책을 쓰는데 라스베가스는 그 되게 그 상업적이고 번쩍번쩍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는 굉장히 싸구려 싼 건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 장식이야말로 사람들 누구나 알아. 여긴 노는데 여기는 즐겁게 재미난데 하는 그 대화가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그 라스베가스의 그 데코레이션에 대한 컨셉의 새로운 쪽으로 해석을 해주고 이런 것은 옛, 어, 그, 그 옛날 중세기의 건물과 비슷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건물 디자인을 하나 했는데 그건 아파트인데 이렇게 유난스럽지가 않죠. 우선 뭐 벽돌을 썼고 어디 가서 많이 본 건물인 것 같고 그렇게 모더니스트처럼 뭐 심플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도 길드 하우스라고 이름도 짓고 모든 곳이 편안하고 많이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런 그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또 그 이미지가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있던 건물이랑 같은 이미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쓴 건데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는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참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는 순수한 것보다는 혼합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타협, 곱고 바른 것보다는 왜곡된 것, 배제보다는 수용, 아주 깨끗한 것보다는 일관되지 않고 애매한 요소를 좋아합니다. 뻔하게 보이는 통일보다는 지저분한 활력을, 내가 좋아하는 복잡성과 모순의 건물을 배제해 쉬운 통합보다는 어려운 통합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 사람이 한 거를 내가 한국말로 번역했더니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모더니즘과는 다른 그런 이미지를 이 사람은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집을 최초의 그 포스트 모던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 때 그 아트를 돌려보면은 1950년도에 그 팝 아트라는 게 소개되는데 영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일으키는 운동인데 이 팝아트라는 건 아주 그 혁명적인 그 아트 폼이죠. 이전에는 되게 아트라는 것은 전부 미술관 고상하고 비싸고 힘들고 그런 그 특수충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아트였는데 이 팝아트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항상 그 쉽게 얻을 수 있고, 복사도 쉽게 해서 논아갈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컨셉의 아트죠. 이 팝 아트는 예를 들면 이런 숲깡통은 뭐 어디가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거 아트 오브젝트로 소개를 했고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캠벨ton 깡통이 스크린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다이내믹하고 그런 다이내믹을 주지만은 이 오브젝트는 전부 다
어디 가서나 실수 볼 수 있는 또 마릴린 monroe라든가 TV 광고에서 볼 수 있고 만화도 아트로 쓰게 되는 아주 손쉬운 그리고 가까운 우리한테 항상 가까이 있는 그 아트를 소화한 게 팝아트죠. 이 팝아트의 그 시대 때 영향은 이 포스모던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LA에 있는 그 뭐야 핫도그숍인데 사실 이것처럼 쉽게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수가 없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 이것은 그 시카고의 어, 신문사 컴피티션인데 이거는 아돌프 루라는 오스트리아 건축가의 그 컴피티션에 낸 작품인데 이 컬럼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있으면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그 컬럼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그 글 쓰는 사람을 뭐 지성수 컬럼 뭐 그런 걸 쓰잖아요. 그 같은 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 그러니까 그 신문사가 우리 보는 사람이 굉장히 정답게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고 편안한 감을 주는 그 솔루션을 냈는데 이것이 당선은 되지 않아서 지어지진 않았지만은 이것이 다시 포스트 모던 건축에서는 환영을 받게 되죠.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사실 존 우준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했지만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북이가 셋을 얻는 이미지를 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작품을 보는 사람의 이해,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유니크한 이해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의 건축이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건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이 포스모던 건축은 정말 또 그래서 한 10년 동안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디즈니랜드 같은 그 캐릭터 쉽게 볼 수 있고 가벼운 이런 그 건물이 지어지고 이거는 저 포틀랜드에 있는 그 마이클 그레이브스라는 미국 아키텍트가 디자인한 사무실인데 정부 공무원 건물인데 웨딩 케이크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쉽게 이해가 되고 반가운 그런 건물인데 그런 건물을 디자인하죠. 이 사람은 뭐 호텔 사무실도 옛날에 뭐 지오메트리 같은 게 굉장히 고전적이면서 그 스카프처 같은 아주 그런 것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번지게 됩니다. 이건 일본에 지은 건물인데 일본 그것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고대 시대 때 기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굉장히 쉽고 아주 반가운 그런 건물을 하는데 이거는 스페인에 있는 아파트 건물도 이렇게 되고, 이거는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사무실도 이런 우리가 옛날 그 뭐 피라미드에서 보고 그릭 시대 보던 같은 그런 건물을 짓게 됐는데 여기에 많은 건축가들이 실망하기 시작을 해요. 어, 너무나 창조성이 결여되고 그 필로소피컬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그 개혁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많은 건축가들이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그 LA에 있는 그 센타마니카라는 그 지역에 프랭크 기어리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집을 익스텐션을 해요. 근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물건이 전부 건물이 뭐 메탈에다가 뭐 펜스 같고 그런 건데 전부 어떻게 깨져서 다시 합쳐버린 그런 그 파편화된 그런 이미지를 둔 건물을 디자인을 해요. 이것이 최초의 사실은 해체주의의 건물인데 이때만은 되게 해체주의, 그러니까 디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초기에 포스트 모던 건축에 대한 불만을 속에서 이런 건물을 조용히 짓게 됩니다. 이 사람의 증거는 뭐 팀버에다가 색깔도 뭐 아주 아까 그 팝아트에서 쓰던 것 같이 유리며 쉽게 구할 수 있고 별로 비싸지 않은 그런 건물을 짓고 마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람이 지금은 한 90 몇 살로 아주 훌륭한 건축가인데 카나다 출신 미국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거를 지었을 적에는 동네 사람한테 고소를 당했다고 그래요. 집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짓느냐? 그래 싸구려로 지었느냐?
근데 사실 이것이 해체주의의 거의 기초가 됩니다. 그 안에는 그 구조를 다 익스포즈 시켜가지고 다이나믹하고 아주 그런 건물이죠. 이거 만약 옛날에 피카소가 그렸던 그 구조주의, 그 큐비즘에 아주 그 비슷한 이미지를 갖게 돼요. 해치주의가 이제 정식으로 좀저 인정받고 그러기는 그 불란서의 그 미테랑 대통령이 그 파리 근교의 그 도살장 그 옛날에 그 아그리컬처 프로덕트이 모이는 그런 곳에 큰 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세계 컴피티션에 내놔요. 이것을 음, 그 21세기의 미래의 그 공원 컴피티션을 하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건축가들을 멘토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장 데리다 그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은 아주 어, 알제리아 태어난 그 불란서 그 메인 그 철학적 그룹은 아니었지만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철학 건축가니까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컴피티션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멘토링 역할을 하는데 뭐 저번에 어느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해체주의 그러니까 디컨스트럭셔니즘이라는 얘기를 처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시대 때 그 유럽의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갖다가 다 캐션을 하는 거죠. 로고센트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모든 것이 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 건 아직까지 그 서구 문화에서는 뭐 진리와 허위, 정신과 육체, 문명과 야만, 백인, 흑인, 남성과 여성, 뭐 원인과 결과 그런 거에 대한 그 이분법적 대립에서 그 남자나 진리나 그런 것은 지배적이고 후자는 그저 종속적인 그런 이분법에 대한 그 우리 인간들의 철학을 갖다가 다 깨버리고 누구나 다 그런 차이점도 없애보고 그 시대 때 이제 그 모더니즘의 그 아주 키가였던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 거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서구 중심주의, 남자 중심주의 그런 그 남자들은 더 지배적이고 그런 이분적인 사고를 아주 파괴하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내는데 이때 그 당첨자는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이 이긴 사람이 뭐더라? 추나미라고 그 불란서 건축가가 그 이 공원 계획에 당선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공원을 디자인할 적엔 되게 그 뭐 나무도 심고 좋은 길을 만들어 가지고 물도 있고 릴렉스 휴식 그런 것이 전통적인 건축이었고 거기에 가면 이제 맨 끝에 가면 큰 건물이 있어서 그 주위에 모여서 그 뭐 모임도 갖고 콘서트도 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메인 건물을 짓지를 않고 땅 전체를 갖다 빨간 스포츠 점이랑 그리고 빨간 줄로 해서 연결시키면서 어, 10군데, 서른 몇 군데를 놓아가지고 그 각 구역마다 다 다른 그 이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가면은 각자의 다른 개성이 있는 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힐링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을 여러 군데 동시에 해주는 그런 그 솔루션을 해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1등상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생각했던 모든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데리다가 얘기하는 그런 센트럴 스페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논아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논아서 각자 자기의 원하는 대로 놀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간 점이 있지만은 이것이 조그만 건물들이고 이런 그 평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다양성을 그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고 각 건물은 전부 빨간색이지만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 그 러시아 컨스트럭셔니즘에 대한 구조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 사람은 전부 빨간색이고 그 매 다양한 그 액티비티가 벌어지는 곳은 다 건물이 다르고 그
그 서로 길로 연결되는 그런 솔루션인데 지금 뭐 파리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중에 인기 있는 공원이라고 그래요. 이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해체주의가 정식으로 건축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는 1900 이게 80 아, 87년에 그 뉴욕에 있는 그 모마라는 아트 갤러리에서 트 컨스트럭셔니스 아키텍처라고 처음으로 이, 이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해체주의의 시작이에요. 거기에는 그 세계적인 건축가 7명이 모여서 지금 그 보시는 건지도 모르지만 또 노티스 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나라가나 굉장히 그 특이한 건물이 굉장히 많은 시대고 아마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특이한 건물이 세워진 건 처음일 건데 이 특이한 각 개성들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 모마에서 발표할 적에 이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디컨스트럭션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체주의를 이 말은 아, 어, 다리타가 얘기한 그 컨스트럭셔니즘과 디컨스트럭션과 그 러시아 혁명 때 그 건축가들이 이걸 구조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합성어예요. 디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거는. 근데 디컨스트럭션 러시아에 있었던 그 러시아 공산혁명 때 생겼을 때 그 건축가들은 사실 이게 피카소가 처음에 저 큐비즘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한 1900 초에 됐는데 이 사람처럼 그 혁신적인 사람이 없죠. 그림이 워낙 특이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의 믿음은 모든 새로운 창조는 모든 행에서 파괴부터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큐비즘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보면은 그 물체를 다 놓아가지고 다 부셔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게 내 큐비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그때 러시아 공산주의 그 건축가들은 그 피카소의 아트리에를 가보고는 이것은 이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건설 현장으로 만들면은 공산주의가 원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오도를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컨스트럭셔니스트들의 그림들인데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 모든 그 새로운 그 대량 생산과 대중에 관한 그 봉사 그러고 그런 것에 대한 그 솔루션이 여기서 찾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디컨스트럭셔니즘도 다리타의 그 다원화 정책에다가 이 건물은 이 시대 때의 그 형태를 많이 봐서 설계를 시작하게 돼요. 이때는 이것이 그 러시아의 그 컨스트럭티즘의 전형적인 그 구조태인데 철이나 쇠 그런 것을 하면서 그 구조를 전부 다 노출시키는 그런 건물을 하게 돼요. 이것은 그 아까 처음으로 그 저 디컨스트럭셔니스트라고 얘기했던 그 프랭크 기어리의 작품인데 이것은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인데 이런 건물은 정말 처음 보게 되죠. 건물의 계단, 건물의 전시관, 건물의 입장 같은 걸 다 분해시켜서 꼭 다 새로 마친 그 피카소의 구성주의와 가진 그런 것 비슷하게 시작을 했죠. 시도를 했죠. 이것은 사실 그림인데 그 러시아 컨스트럭셔니스트의 그림과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 디컨스트럭셔니스트는 이 시대 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프랭크 게리는 결국 이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지움을 디자인해서 이 그림은 이 건물은 이 시대의 최고의 건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데 빌바오라는 조그만 그 북쪽에 있는 그 스페인에 있는 건물은 이 건물 하나를 통해서 새 도시,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돼요. 지금도 보시는 것 같지만은 이 건물은 전부 부시고 대칭적인 것도 없고 어떤 그 모더니스트에 대한 아주 그 새로운 해석이고 전때 그 모더니스트 같이 심플하고 직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복잡하고 다 분해돼서 새로
만든 그런 식의 건물인데 이것은 이 시대의 최고의 건물로 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프랭 기어리는 또 그 시대 그 스페인 그 와이너리 같은 건물을 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유니크해요. 옛날에는 거의 상상도 못했던 건물들인데 이런 건물들은 전 세계에 많이 번지게 되죠. 이 사람 프랭 기어리는 또 그 이 미국에 있는 그 디즈니 콘서트 홀 컨셉은 비슷하죠. 무엇인 것이 프래그멘트 되고 어떤 축이나 일관성, 그 다리타가 얘기하는 그런 센터 같은 게 없고 모든 것이 분해돼서 다시 합성되어 있는 그런 건축이 지금 이 시대를 끌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작품은 아주 유니크죠. 이건 호주에 있는 대학교인데 프랭 기어리가 디자인한 건물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전혀 그 어떤 그 대칭도 없고 아주 그 새로운 커브에다가 그런 건물을 디자인해요. 이 시대 때는 사실 그 기하학도 옛날에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우리는 그 뭐 두 길을 만날 적에는 평행선은 끝까지 안 만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 커브를 쓰게 되면은 그 아직까지 전통적인 기하학이 전혀 그 새로운 기하학이 되고 또 라인 두 개도 평행하게 걸러도 이 커브로 얘기할 적에는 둥글게 보면은 삼차원 쪽으로 보면 그 라인도 만난다는 그런 기하학인데 이 기하학을 또 이 건축가들은 그 임포트해서 이런 그 이거는 자하 하디라는 그 쿠웨이트 출신 영국 건축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새로운 기하학을 이용해서 굉장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컴퓨터를 도움이 받아가지고 이런 그 건물을 짓게 되죠. 이건 한국의 동대문 그 전시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자하 하디드가 했는데 이 여자분인데 한 2년 전에 심장마비로 플로리다에 가서 갑자기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지금 디컨스트럭션리스트에 처음 시작한 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건물을 짓고 이거는 그 벨gium에 있는 그 건물인데 이것도 그 여자의 작품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보지 못했고 아주 특이하면서 대담하고 어, 미래적인 그런 디자인을 했죠. 이것은 그 베이징의 에어포트인데 아, 이 디컨스트럭셔니즘의 가장 사실 고객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새로 발전되지만은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건물을 많이 짓고 있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디컨스트럭셔니즘리스트 건물이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거는 그 공항이고 공항 내부도 이런 그 디자인을 했는데 중국이 굉장한 고객이죠. 그것도 그 여자의 건물이고 그 스코틀랜드 레인에 있는 그 포트의 건물인데 에, 그것도 전혀 옛날에 말했던 그 모더니스트 건물과는 전혀 다르며 새로운 그 건물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것도 베이징에 있는 그 저기 방송사인데 TV 방송사인데 이것도 지금 시대의 그 디컨스트럭셔니스트의 한 사람인 그 7명 중에 한 그 사람이 결정한 거, 디자인한 사람 한 거예요. 뭐 이것은 그 베를린에 있는 주이시 건축가인데 건물이 스토리텔링 얘기를 하는 연결되는 그 주이시 뮤지엄인데 옛날엔 전혀 보지도 못했고 새로운 건축이죠. 이렇게 대담하고 이거는 그 리빈스키라는 그 주이시 건축가인데 옛날과 지금과 그 굉장히 컨트라스를 이렇게 별도로 굉장히 대담하고 그랬다고 옛날 건물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건물이죠. 이건 한국에 있는 그 부산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도 오스트리아 건축가 이 사람도 디컨스트럭셔니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한국에도 이런 건물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디컨스트럭션도 요새 좀 조용한 편이에요. 이제는 것이 끝을 만나고 있고 이거는 리움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도시를 짓는 건데 지금들은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챌린징은 환경 문제, 그 에너지 문제, 에, 새로운 디컨스트럭셔니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우리 여기는 새로운 챌린징에 대한 그 환경 문제와 에너지 사용 문제에 대한 그 건축의 솔루션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건축은 이제 로봇가 짓는 시대죠. 컴퓨터가 다 짓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의 건축가의 대개 부분은 그럼 다음에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퀘션이 있는 시대인데, 모르죠. 또 지난번처럼 로버트 벤츄리가 시골에 어느 조그만 건물을 줘서 새로운 시대를 갖고 프랭크 기어리가 어, 그 해체 그 디컨스트럭셔니스트 그 해체주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마 어쩌면은 이미 새로운 건물이 어딘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은 이거로서 건축 포스모던 건축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